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주제, 세제 특성이 자본시장 성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세제가 자본시장과 특히 이제 금융시장과 굉장히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본시장 과세는 자본시장은 사실 국제적인 자금이 이러고 들어오고 자금의 유출입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자금 이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 과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많은 조세 관련 학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그다음에 조세 중립성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원칙을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 형평성이라고 그러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자본 시장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득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 여러 가지 소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국은 세제상에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본시장의 성장 조금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국가 산업 균형에 있어서 그 일정 부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조세학자들의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 여기 이제 자본시장 과세에 있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이제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정도가 될 텐데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된다라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상충된다는 이제 비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경 간 자금 유출, 유입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세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금이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결국은 국내의 상황, 국내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그러한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러한 세제의 설계가 자금 유출입, 국제적인 자금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의 과세 체계가 그러한 외국의 과세 체계와 지나치게 동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또 다른 국제 자금 흐름에 있어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 조세 중립성, 그리고 특히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결국은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까지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본시장 과세 제도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자본시장 과세 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세 이 두 가지가 국내 자본시장 과세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사실은 양도소득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겠다, 본격적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제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기에 2년간 이제 실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치가 발표가 됐죠. 근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향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상장 주식도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가 되고 있죠.
상장 주식에 대한 소액주주,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 내지는 개미 투자자라고 부르는 이런 소액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현재에 면제되어 있고 금융투자소득과세가 유예된다면 2년간 유예된다면 그러면 향후 2년간 계속해서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면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양도소득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양도소득세제는 결국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제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세의 형평성, 그 다음에 조세의 중립성 측면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론 응능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발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지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일 경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죠. 법인일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일 경우에는 조세 협약의 내용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 일부 조세 협약이 체결 안 된 국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가들과 조세 협약이라는 것이 체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세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 외국인이 벌어들인 주식 양도소득에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가 결정이 되죠. 조세 협약에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본국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걸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받죠. 면세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받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조세 협약에 따라서 양도소득은 보통은 본국에 가서 본국의 세제를 따르도록 이렇게 이제 협약이 맺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미국, 요즘 서학개미들 많잖아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양도소득세 미국에다 내지 않고 국내 가져와서 국내에서 내시죠. 이 똑같은 원칙, 그러니까 조세협약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지금 현재 0.23%인 거고요. 내년부터 0.20%로 지금 인하할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국제적인 조세 트렌드와도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실제로 도입을 했죠. 근데 프랑스의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죠. 금융회사들만 증권거래세를 내는 형태.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도 아니죠.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거래가 많은 그런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를 부과를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책임이 큰 대형 금융회사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일정 부분 지불해라 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말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인지세 같은 그런 이제 케이스, 이건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랑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 과세 제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여기 발제 자료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금의 형태라기보다는 면세의 형태로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제 특정한 종류의 투자 수단에 대해서 정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제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SA 계좌, 특히 투자 중개형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제를 설계를 하죠. 이러한 특정 목적의 투자기구, 예를 들자면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경우도 요건, 그 이제 유지 요건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류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세의 형태, 세금을 깎아주거나 혹은 아예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형태로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제도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그런 제도들이 꽤 많거든요. 이러한 제도들도 시장의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본시장 과세 제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세제를 전공하는 그런 이제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이제 서술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본 이득 과세,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과세 제도들은 결국은 자본 축적, 국가 경제가 목적으로 하는 자본 축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이제 산업 간의 그런 이제 발전 정도의 차이 내지는 전체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 속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계의 관점, 결국 우리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별 가계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그러한 가계, 그 개별적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모인 것이 결국은 전체 자본시장의 이제 규모라든지 성장 속도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보죠. 자산 선택과 이제 자산 배분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 제도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세 여부와 이연을 고려한 자산 배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과세가 결국은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본 축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은 부채성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그러니까 갚을 필요가 없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부채성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이용하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그런 제약을 맡게 될 가능성들이 높죠. 근데 이 부채성 자금과 자기 자본은 세금 처리 방식이 사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부채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손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더 비용이 싸다. 이 손비 인정이 특히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기업의 자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지나치게 부채를 많이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세금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세제도 영향,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 과세제도와 주가는 어떤 관계가 있냐? 뭐 이런 이제 관심들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이제 이론적 예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본이득 과세는 대체적으로는 전체적인 경제의 자본 축적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이제 동결 효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율을 높이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적 역학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제 가능한 소리죠. 많은 분들이 이득세 자본 이제 세율을 높였는데 어떻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간적 동태적 그런 이제 역학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제 특성과 이제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시장의 발전,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세제를 어떻게 이제 설계하느냐는 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발전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얼마만큼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죠.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의 존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진입 또는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고빈도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따라서 세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투자자들 간의 이제 차별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특별히 더 우대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특별히 더 불리하게 만드는 세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한 가지만 더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이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게 사실일 텐데,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과 관련된 세제들,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율의 상승, 이제 거래세 또는 자본이득세율,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율이 되겠죠. 거래세율의 상승, 증권거래세율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방향성으로 작용을 한다. 다만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 시점과 규모에 따라서 주가 영향은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성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과 상대적으로 성숙도가 매우 높은 단계에 도달해서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을 때 그 영향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적 지원제도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금융회사들, 금융업권별의 발달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에 있어서의 형평성 내지는 중립성 등을 감안해서 설계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제는 여기까지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